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새해 첫날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기존에 밝혔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직접 육성으로 다시 확인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제재와 압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할 경우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 완화 등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조건 없이 재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보다 진전된 남북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양복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서 발표한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신년사는 형식 면에서도 과거와 많이 달랐다는 평가입니다.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강병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삼성의 노조와의 관련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건희 회장 등 오너 일가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수사가 진행되지 못했는데 다른 계열사도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라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류 증거로만 다퉜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하고 증인들도 대거 신청됐습니다. 독일에서 새해 첫날 새벽 외국인을 혐오해 일으킨 것으로 보이는 차량 돌진 사고가 나서 4명이 다쳤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새해 폭죽놀이 중에 발생한 사고로 3명이 숨졌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날인 어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고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상응하는 조치가 있다면 비핵화로 가겠다. 올 한 해 남북미 간의 움직임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미래 핵에 대해서는 말했지만 과거에 만들어 온 핵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1월 2일 수요일 아침엔 박현주 기자가 첫 소식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의 관심사인 완전한 비핵화를 직접 육성으로 언급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지난해 신년사에선 핵을 22차례 언급했습니다.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핵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입장도 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해 내외에 선포하고 그러나 김 위원장은 기존의 핵무기 폐기에 대한 발언은 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대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이 제재와 압박을 계속한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지만 과거에 비해 완곡한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선 아무런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연합훈련과 전략자산 도입이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울 답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신년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부분은 경제였습니다. 식량과 전기는 물론이고 영화와 음악까지 다양한 분야의 경제 건설을 독려했습니다. 유선희 기자가 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먼저 강조한 건 식량입니다. 인민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알이 차려지게 해야 합니다. 집권 초부터 인민들의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던 김 위원장은 2017년엔 경제 실패를 자책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년사에선 사실상 경제 올인을 선언했는데
식량에 직결된 분야를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농사의 주인인 농장원들이 의사와 리익을 존중하고 물고기 잡이와 양어, 양식을 과학하며 닭공장을 비롯한 축산 기지들을 현대화. 스위스 유학 시절부터 전기 문제에 신경을 썼던 김 위원장은 두 번째로 전력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석탄이 꽝꽝 나와야 긴장한 전력 문제도 풀 수 있고 늘 강조하는 농업, 공업과 함께 대중문화를 언급한 부분도 눈길을 끕니다. 시대와 현실을 반영하고 대중의 마음을 틀어잡는 영화와 노래를 비롯 군사 분야는 경제 뒤에 상대적으로 짧게 언급했는데 이 역시 경제와 연결시켰습니다. 방위력을 세계 선진 국가 수준으로 계속 향상시키면서 경제 건설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겠다. JTBC 유선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신년사는 내용 못지않게 형식적인 부분도 과거와 많이 달랐습니다. 넥타이를 맨 양복 차림으로 집무실 소파에 앉아서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서방 국가의 다른 정상들처럼 정상 국가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를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깜깜한 밤 불 밝힌 노동당 청사가 화면을 채웁니다. 푸른색 넥타이에 짙은 감색 양복 차림을 한 김 위원장이 등장하고 김창선 국무위원회 부장이 맞이합니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과 조용원 당 부부장이 뒤따릅니다. 이전 신년사에선 볼 수 없던 장면입니다.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이 걸린 집무실에 들어선 김 위원장은 소파에 걸터 앉습니다. 온 나라 가정들의 사랑과 희망, 행복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카메라에 시선을 맞추기보단 비스듬히 바라봤고 이따금 원고도 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등 서방 정상들의 대국민 연설과도 닮았습니다. 연단에 서서 김주석을 연상케 하는 뿔테 안경을 쓰고 연설하던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연설 도중 여러 차례 터져나오던 박수 소리도 시작과 끝 두 차례로 줄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30여 분 방영된 녹화 방송은 공장과 건설 현장,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사진 수십 장과 함께 편집됐습니다. 발표를 시작할 때 뒤쪽에 놓인 시계는 0시 5분, 끝날 즈음엔 55분을 가리켰습니다. 김 위원장은 같은 차림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JTBC 김소현입니다. 삼성그룹의 노조 파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미 합병을 통해 사라진 에버랜드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지휘부 역할을 담당했던 미래전략실과 계열사 노무 담당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JTBC는 지난 2013년 S그룹 노사 전략 문건을 확보해 보도하면서 에버랜드의 노조 와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야 그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김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1년 삼성 에버랜드에 이른바 삼성노조가 설립되자 삼성그룹이 이를 와해시키기 위해 공작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노조 간부를 미행한 뒤 술자리에 있던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이 낮아 체포에 실패하자 계속 사찰을 했고 대포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후 차량의 차대 번호를 촬영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 간부가 체포되자 해고했습니다. 이 간부는 2012년 삼성이 작성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도 적시된 조장희 부위원장입니다. 문건엔 에버랜드 문제 인력 4명이 노조를 설립했다며 주동자인 조 씨를 즉시 해고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이를 주도하고 에버랜드 노무 담당자들도 조직적으로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노조가 설립되기 전인 2011년 이들은 급히 직원들을 동원해 어용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노조 설립 신고서 등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언론 대응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복수 노조가 생기더라도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창구는 한계라는 점을 악용해 먼저 어용노조와 임금 협약 등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노조 와해 공작을 편 혐의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오늘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립니다.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항소심에서는 전략을 좀 바꾼 모습인데요.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옵니다. 증인들도 대거 신청했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통해 비자금을 만드는 등 246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약 61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하는 등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5일 1심 선고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은 오늘 항소심 재판에는 직접 출석합니다. 과거의 측근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1심에선 증인을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중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5명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소극적이던 재판 전략을 적극적으로 바꾼 겁니다. 항소심을 이틀 앞두고 장남 이시영 씨가 다스에서 퇴사한 것도 다스의 실수 유주가 아니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독일에서는 새해 첫날 새벽에 광장으로 차량이 돌진해서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새해를 맞아서 폭죽놀이를 하는 시민들을 독일인 남성이 차량으로 덮친 건데 외국인 혐오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일 독일 서부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에서 50대 독일인 남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광장에 있던 시민들을 덮쳤습니다. 4명이 다쳤는데 대부분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출신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체포 직후 외국인을 죽여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Es handelt sich den Fall, dass ein Deutscher bewusst in Gruppen von Menschen gefahren ist, und zwar in Gruppen von Menschen, größtenteils zumindest Ausländer waren. Das heißt, es gab die klare Absicht von diesem Mann. 경찰은 외국인 혐오 정서를 가진 용의자가 고의로 차량을 돌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입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달아나다 버스 정류장에 있던 시민들을 향해 다시 돌진했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선 새해맞이 폭죽놀이로 3명이 숨졌습니다. 오스트리아 북부 에보슈방에선 17살 소년이 폭죽을 터뜨리다 머리를 다쳐 숨졌습니다. 네덜란드에서도 남성 2명이 폭죽 폭발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헤이그 인근 해변 휴양지에선 화재가 발생해 주택 여러 채가 불탔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러시아 우랄 산맥 인근 도시에서 10층 아파트 건물 일부가 무너지면서 지금까지 8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실종자들을 찾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고가 나고 35시간 만에 11개월이 된 아기가 기적적으로 구조가 됐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구조대원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분홍 양말을 신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구해냅니다. 담요에 쌓인 아이는 현장에서 응급 주사를 맞은 뒤 앰뷸런스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바냐라는 이름의 11개월 남자아이로 이불에 쌓인 채 침대에 눕혀져 있어 생존했다고 주정부가 밝혔습니다. 철강 공업도시인 마그니토 고르스크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35시간 만에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 속에 구조된 것은 기적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구조대원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뒤 탐지 전문가들이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에도 불구하고 구조대원 수십 명이 잔해 제거에 나섰습니다. 생존한 어머니가 병원에 함께 있지만 아이는 동상과 뇌진탕 등으로 중태입니다. 10층짜리 아파트 일부가 붕괴되면서 지금까지 8명이 숨지고 35명이 실종됐습니다. 6명을 구조했지만 기온이 더 떨어지고 건물 추가 붕괴 위험까지 겹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도시가스 폭발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2020년 21대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새해 첫날 일제히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크게 이겨 정권을 재창출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경제와 안보를 지키면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결정적 한방 없이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파헤치겠다며 다시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실시를 주장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다음 달 27일 개최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전당대회 일정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당권 경쟁 레이스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초는 보통 부동산 비수기인데요. 올해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대다수 단지들이 분양 시점을 올 초로 미루면서 이달 전국에서 3만 3천여 가구가 분양이 됩니다. 지난해 1월과 비교해보면 2배가 넘습니다. 이달 전체 물량의 70% 가까이 되는 2만 3천여 가구는 수도권에서 나옵니다. 인천 가천대 길병원 파업이 14일 만에 끝나고 오늘부터 정상 진료에 들어갑니다. 임금 문제 등을 두고 노사가 갈등을 빚으면서 병원 설립 60년 만에 처음으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었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었는데요. 어제 아침에 노사가 최종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사측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면서 기대가 컸었는데 오늘로 417일째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파인텍 노동자들 결국 새해 첫날도 굴뚝 위에서 보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을 시작으로 지난해 마지막 날 비공개 자리까지 모두 3번 교섭이 있었는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새해 첫날인 어제 제주 한라산을 등반하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져 숨졌습니다. 낮 12시 반쯤 제주 한라산 관음사 코스로 등반하던 60살 양모 씨가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는데 119 구급대가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전남 여수시 오동도 동쪽 3.5km 앞바다에서 파나마 선적 화물선이 급유선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던 도중 벙커CU가 유출됐습니다. 해경은 기름띠가 퍼지지 않도록 방제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선원들을 상대로 사고 원인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대 정시 모집이 경쟁률 3.58대 1로 마감됐습니다. 2005학년도 이후 가장 낮은 경쟁률입니다. 이번 수능 시험이 어렵게 출제돼 최상위권 학생들이 줄었고 모험 지원도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새해 소망과 가장 가까운 사자성어가 뭔지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마고 소양을 선택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바라던 일이 뜻대로 잘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아무 걱정이 없길 바라는 무사무려, 원하는 바를 이룬다는 소원 성취 순이었습니다. 네, 국내 스마트폰 음원 업체들이 서비스 금액을 어제부터 올렸습니다. 실시간 듣기에서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비율이 올랐고 이른바 묶음 상품 할인율이 축소되면서인데요. 할인율이 계속 줄어들 예정이라서 음원값 인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금 횡령 등의 의혹으로 팬들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잭스키스 멤버 강성훈 씨가 팀 활동을 중단하고 소속사 YG와의 계약을 해지한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정부가 결국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그 근거라면서 담당 차관보 등과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고 당시 보고서 등 추가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기재부는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건 금지돼 있다면서 오늘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어제 새해 첫날은 휴일이었고 오늘 곳곳에서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는 시무식이 열립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주요 대기업들의 시무식에서는 경영 환경이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올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이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새해 첫 주식시장이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지난해 12월 28일에 마지막 거래를 끝으로 휴장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1시간 늦은 10시에 문을 열고요. 장 종료 시간은 평소대로 3시 30분입니다. 지금까지 분야별로 오늘 눈여겨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 알려드립니다. 새해에도 한파는 지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아침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추위가 강하겠지만 내일 낮부터 포근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1, 2도 정도 웃돌겠고 이후 주말 동안 평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요즘 공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서울과 동해안 등 건조경보가 내려진 곳은 화재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고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0도, 광주와 대구가 4도에 그치겠고요. 또 북한은 평양이 최고 영하 2도, 중강이 영하 5도로 일부는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정체로 인해 다시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비나 눈 소식은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어제 오후 강원도 양양에서 시작된 산불로 주민 14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습니다. 밤사이 진화가 늦어지면서 산림 1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국에서 화재 소식이 잇따랐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어두운 도로 위로 시뻘건 불길이 선명합니다. 하늘에는 검은 연기가 솟구칩니다. 어제 오후 4시쯤 강원도 양양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불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불길이 인근 마을까지 확대되면서 송천리 주민 등 140여 명이 마을회관과 초등학교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지금까지 산림 10헥타르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산세가 험한 데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밤사이 진화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야간에는 산불의 주요 진화 수단인 헬기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오늘 아침 소방 헬기 12대를 추가 투입할 예정입니다. 어젯밤 9시쯤에는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집 안에 있던 67살 원모 씨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 중입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어제 새벽 서울 홍익대학교 부근에서 상가 13곳을 태운 큰 불이 났습니다. 영하 8도까지 기온이 떨어진 새해 첫날, 소방대원들은 뜨거운 화염에 맞서 싸웠습니다. 백민경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펑소리와 함께 난 불이 양옆의 가게로 순식간에 옮겨 붙습니다. 어두운 새벽, 번쩍하는 불빛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요리하는 하루 있죠. 거기에 원래 불씨가 좀 작았는데 갑자기 확 터지더니 가스 터지듯이 펑펑 이게 몇 번 하더니 스파크 같은 게 튀었어요. 젖은 나무가 타는 매캐한 냄새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연기가 심해 진입조차 할 수 없습니다. 기온은 영하 8도. 불을 끄던 물이 흘러내리자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이 필사적으로 불길과 싸웁니다. 멀리 가세요, 멀리 가세요. 4시간이나 이어진 사투 끝에 불길은 상가 13채를 태우고 나서야 잡혔습니다. 다행히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119 소방대원들의 새해 첫 근무를 따라가 봤습니다. 온 나라가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카운트다운에 들떠 있지만 대원들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곧 구급, 화재 출동이 쏟아지는 야간 근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시작됐네요. 여학생이 스위치에 쓰러져 있다고. 아픈 임신부, 팔이 빠진 20대 남성을 병원으로 옮기고 지금 지속적 출혈이 있는 거 아니면은 네, 수술 반카트 수술했습니다. 대원들과 드자비를 하는 취객도 상대합니다. 누구신데요? 일행이에요? 호객하는 택시와 비틀거리는 취객 사이로 가까스레 응급 환자를 옮깁니다.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에서만 모두 8건의 화재, 29건의 구조, 426건의 구급 출동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밤이 숨가쁘게 지나갔지만 아직 끝은 아닙니다. 대원들은 어느새 다음 출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어제 새벽 부산에서 승합차가 주택 옥상으로 떨어져 3명이 다쳤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추돌 사고를 낸 승합차가 그 충격으로 가드레일마저 뚫고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주택 옥상에 차량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옥상 끝에 다다른 차량은 금방이라도 떨어질 듯 위태롭습니다.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다급히 움직입니다. 어제 새벽 5시쯤 부산 사구 감천호를 달리던 스타렉스 승합차가 가드레일을 뚫고 도로 아래 주택 옥상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62살 장모 씨 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장 씨가 몰던 승합차는 추락한 주택 옆으로 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차선을 변경하다 다른 승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가드레일마저 뚫고 추락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핸들 조향을 잘못해 놓으니까 반대 방향 가드레일을 받고 그 주택으로 떨어진 거예요.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2019년 새해 첫날인 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육성으로는 처음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핵무기 동결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물질과 핵시설, 핵무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신년사가 답보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북미 비핵화 협상에 큰 진전이 없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특히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어제 신년사 내용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세요?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 수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말할 수 있는 수준에서는 최대치의 발언들을 했다라고 봅니다. 신년사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추상적이고 1년 동안의 북한 내부 경제나 대외관계, 남관계의 전반적인 것을 언급하는 자리이거든요. 그 자리에서 비핵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고 또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 특히 언제든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또 북미 관계, 또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적극적 의지가 있다. 이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런 차원에서의 발언들이 어제 나왔다. 저는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직접 육성으로 밝힌 것,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 완전한 비핵화 언급을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4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들지도 않고, 그다음에 시험하지도 않겠다. 또 사용하지도 않고 전파하지도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다.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보고 또 하나 의미는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최초로 비핵화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도 의미가 있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비핵화를 앞으로 풀어갈 수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명확한 자기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만들지도 시험하지도 사용하지도 전파하지도 않겠다는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핵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 물질, 핵 시설, 핵 무기는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언급은 앞으로의 회담 과정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자신의 패를 먼저 다 드러내놓고 미국 쪽에 요구하기보다는 북한도 패를 꺼내지 않고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말씀하신 그런 현재 그다음에 과거 핵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겠다. 또 그것을 협상을 통해서 미국에게 제재 완화, 또 궁극적으로 제재 해제, 평화 체제, 또 북미 관계 정상화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과정과 행동 대 행동 원칙으로 함께 이것을 풀어가겠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전략적인 또는 전술적인 측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과거와 현재 핵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핵은 미국과의 협상 카드로 계속 가지고 있겠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미국 쪽의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날카로운 가시가 있는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이기도 한데 어떤 뜻일까요? 올리브 가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해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해와 평화를 상징하는 건데 앞에 이제 날카로운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길도 북한이 모색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인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몇 가지 전제를 하면서 새로운 길을 언급을 했는데요. 하나는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리고 인내심을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오판을 미국이 하면서 일방적으로 북측에 그 제재를 하지 않고 계속 압박을 가한다면 이 과정에서 새로운 길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완곡한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다. 한 서너 번은 이제 꽈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김정은 위원장의 본심이 드러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방점은 제가 볼 때는 북미 그 정상회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방점이 있다고 보고요. 이런 새로운 길 언급은 제재 완화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다만 이제 제재 완화라는 표현을 직접 신년사에서 꺼내기는 좀 쑥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해서 아직 뭐 미 국무부나 미 정부 쪽에서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자, 날카로운 가시가 달린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고 이것을 받게 된 트럼프 대통령.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역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공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겼다 이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1, 2월 달 정상회담 하자라고 하는 언급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공을 넘겼고 이번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공을 넘기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든 이제 표현을 내놔야 되는데 미국 국무부는 아직은 유보적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겠다는 것이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두 사람 다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1, 2월 달 북미 정상회담을 향한 여러 가지 사전 조치들은 빠른 속도로 좀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미국도 북한도 반발짝씩만 양보해서 가면은 북미 정상회담은 조기에 개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실무적인 논의 또 고위급 논의를 통해서 제2차 정상회담으로 가는 그런 경로를 빨리 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우리 정부를 향해서는 전제 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을 재개하는 부분, 대북 제재 완화가 이루어져야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정부가 좀 더 중재자 역할을 빨리 좀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과 금강산의 전제 조건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가 풀려야 됩니다. 비핵화 평화체제 또 제재 완화 이것이 이제 동시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금강산 개성이 이제 다시 재개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렇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노력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제재 완화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표현이라고 봐집니다. 네, 양복을 입고 소파에 앉아서 신년사를 발표한 것은 정상국가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국가 지도자 이미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과 올해 그 신년사의 그 화면은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작년은 그 마이크 12개를 앞에 놓고 아예 아주 권위적인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유연하고 부드러운 지도자 이미지, 안정감 있는 지도자 이미지를 보여줬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지난 싱가포르에서의 그런 만남에서의 그런 장소와 그 유사한 그런 그 장소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국 김정은 위원장은 유연성을 갖고 앞으로 비핵화 문제에 접근하겠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어제 자리 배치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는 4월부터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군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유엔군 전사자들의 유가족 DNA 시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관계자는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분들의 유가족 DNA 시료를 협조받아 수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발굴 즉시 남북이 공동으로 운영할 감식소에서 가능하면 1차로 신원을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발굴에만 그치지 않고 신원까지 확인해 당사국 송환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해 6월 첫 북미 정상 만남부터 미군 유해 송환을 앞세웠습니다. 그만큼 해외 파병 전사자들에 대한 예우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최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미국은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을 거론하며 공개 지지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남북 공동 유해 발굴의 본격적인 시작은 북미 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걸로 전망됩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올해는 3.1운동이 있은 지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특별한 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진 곳 중국 상하이에는 100년 전 그 뜻을 되새기려는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이곳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이날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대한민국 임시헌장이 공포됐습니다. 3.1 독립운동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국내외 인사들이 모여 뜻을 합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일제의 탄압으로 조직은 점차 위축됐습니다.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궁핍했지만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봉창 의사와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이어지며 독립운동은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탄압은 훨씬 거세졌습니다. 거액의 현상금이 걸린 백범 김구 선생은 한 중국 인사의 도움을 받아 몸을 숨겼습니다. 知道我是韩国临时政府的这个官员呢，当时只有4个人，就是楚凤章，就是这么大一条大的船，在会上开过会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직후인 1932년 임시정부는 상하이를 떠나 이곳 항저우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일제의 탄압을 피해 전장, 광저우, 류저우, 치장, 충칭으로 계속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1945년 광복까지 27년간 임시정부는 가혹했던 우리 민족의 시간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일제가 영토를 빼앗고 민족을 탄압했어도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민주공화제는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전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외롭게 걸었던 그 길에 오늘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암울한 현실 속의 희망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졸업을 하는데 앞길이 막막하거든요. 옳은 일, 어려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전부 다 하나 됐으면 좋겠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 역사를 마주한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이어갑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네, 새해 첫날이었던 어제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있었던 사고 현장에서 구조 등에 앞장선 의인들과 산에 올라서 새해 첫 해를 봤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이른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남산 산행길에 올랐습니다. 제주 유조선 사고 때 기름 유출을 막은 안상균 해경 경장, 원룸 화재 현장에서 학생을 구한 박재용 씨 등 의인 6명과 함께했습니다. 남산 꼭대기 팔각정에 도착하자 해돋이를 기다리던 시민들이 박수로 맞아줍니다. 곧이어 2019년 새해 첫 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가정마다 또 여러분 직장에도 또 기업에도 우리나라에도 풍요와 복이 가득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올해 100세가 된 독립운동가 이무철 애국지사, 홍천 소방서 소방대원,
평창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김아랑 선수 등 10여 명의 국민들과 전화로 새해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헬멧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불길이 거센 상황 속에서 그물 안으로 들어가서 어린아이를 구조하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은 한 분 한 분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앞서서 유럽 곳곳에서 새 폭죽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올해에도 또 있었다고 전해드렸는데 이 희망만 있었으면 좋겠을 새해 맞이 행사에서 혹시 모를 사고가 날 가능성에 또 대비도 해야 됩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경비를 위해서 드론도 띄웠습니다. 새해를 맞은 전 세계 곳곳의 모습 심재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카운트다운에 맞춰 40m 높이에 있던 대형 크리스톨 볼이 서서히 내려옵니다.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끝나자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진행된 새해 맞이 행사 볼 드롭입니다. 111년 전통의 이 행사에는 200만 명 이상이 참석했고 전 세계에서 10억 명 이상이 시청했습니다. 오전 일찍부터 맨해튼 내 일부 도로가 차단되고 검문 검색이 강도 높게 이루어졌습니다. 겨울비 내리는 뉴욕의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12시간 전부터 비호소를 입은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7천여 명의 경찰과 폭발물 탐지견이 투입됐습니다. 처음으로 드론도 띄웠습니다. 고층 빌딩들엔 저격수를 배치했습니다. 차량 돌진 테러를 막기 위한 트럭 200여 대를 배치했고 1,200대가 넘는 카메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No umbrellas, no chairs. You got to make sure that whatever you take is in your pockets. 앞서 호주와 뉴질랜드, 홍콩에서도 불꽃놀이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도 새해 행사가 열려 야광봉 등을 흔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기 오염을 우려해 불꽃놀이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네, 저희가 어제 아침에 새해 첫 해를 보여드리려고 강원도 정동진 현장 연결도 했었는데 해맞이 명소 가운데 한 곳이죠. 그런데 이곳의 숙박업소들은 손님이 없어서 울상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밀착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2018년의 마지막 밤 강릉역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KTX 열차가 방금 전 이 강릉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은 밤 시간뿐 아니라 오전 열차표들까지 일찌감치 동이 났습니다. 이곳 강릉을 찾은 승객 대부분이 해맞이 명소로 향한다고 합니다. 새 및 한파를 뚫고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향하는 곳은 정동진입니다. 자정이 다가올수록 북적이고 기대감은 커집니다. 전국 유명한 곳 몇 번 다녀봤는데 정동진이 제일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카운트다운 끝, 새해를 맞이한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정동진역 대합실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5시가 좀 넘었는데요. 아직 2시간 정도는 더 기다려야 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안쪽에 표를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렇게 대합실 복도에서 또 의자에서 잠깐 동안 쉬고 계시는 분들도 여럿 있습니다. 저 안쪽으로 잠깐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자, 이 인근 숙박업소 방값이 기본 15만 원 이상으로 오르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스러워서 또는 당일치기로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혹시 왜 숙박업소 따로 이용 안 하시고 여기 머무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경제적이기도 하고요. 시간도 많이 아끼고 3시 반에 도착했고 오늘 아침 10시에 출발할 거예요. 인근 숙박업주들의 표정도 밝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연말이었죠. 딱 하루예요. 바짝 오늘 하루. KTX 개통 이후 투숙객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겁니다. 내일도 예약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때 같으면 어제도 다 차요. 말일 전날도 다 차는. 최근 펜션 가스 누출 사고로 안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를 새로 구비하는 등 안전을 강조하지만 떠나는 발길을 돌리기 쉽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 보일러지만 가스 보일러가 다르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인식이
해가 뜨기까지 1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쪽 해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옆에 보면 풍등 및 폭죽 일절 금지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신고 없이 풍등을 날리는 건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걸 단속하거나 계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속 요원과 상인 사이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소강세 그럼 단속할 근거가 없다 말했어요. 듣고 지금 알겠습니다. 끊고 지금 온 거예요. 소강세 물러면 어떡하실 건데요? 저희가 지금 불내러 왔어요. 새벽 시간 단속 인력은 시청에서 고용한 업체 직원 8명뿐. 곳곳에서 날아오르는 풍등을 막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단속을 한다고는 하는데 시민분들의 협조가 없으면 저희가 말을 해도 잘 안 돼요. 해맞이 관광객이 몰린 속초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좀 끝난 거예요. 갑자기 우르르 몰려가지고 무슨 죄인 마냥. 단속 요원들도 고충을 토로합니다. 자기를 몰랐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사실은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기다림 끝에 떠오른 첫 해, 사람들은 사진으로 추억을 남기고 저마다 소원을 빕니다. 저희 둘 닮은 예쁜 아기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 빌었고요. 우리 이 손주 하나밖에 없는데 좀 건강하게 잘 꺼달라고. 하지만 곧바로 인근 도로는 해맞이만 보고 나가는 차들로 주차장이 돼버립니다. 일출 하나 그거 보면 끝 그런 등식이 고정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전략적인 접근이나 이런 거는 많이 부족하지 않나. 다시 정동진역입니다. 4시서 5만 원, 서울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가 달라지면서 관광 트렌드도 달라졌습니다. 해맞이, 명소, 겨울바다 이런 전통의 이름만 믿고 맘 놓고 있기엔 강원도와 숙박업계가 고민할 점은 적지 않아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박민규입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주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서버 안에 있는 문건 기록 등 추가 자료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김태우 수사관의 메일 등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를 10시간가량 압수수색했지만 확보한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감찰반의 컴퓨터 대부분이 폐기된 상태였던 걸로 파악됩니다. 청와대 측은 특감반원들이 원래 소속 기관으로 복귀하면 해당 컴퓨터 등은 폐기해야 하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못하는 게 보안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청와대 서버 안에 남아있는 문건 기록 등을 추가로 요청할 방침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첩보 내용 등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도 관련 문건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이 공개한 100여 개의 파일 목록 중에 검찰의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문건은 대여섯 건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검은 김 수사관의 메일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죠.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임을 규명했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조차 왜 운영위를 열자고 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알맹이가 없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국정조사와 특검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운영위가 시작된 지 12시간이 훌쩍 넘은 그젯밤 늦은 시각. 갑자기 주제와 동떨어진 질문이 나옵니다. 고기동 빌라를 딸에게 정려를 합니다. 석 달 만에 그 고기동 빌라를 팔고 그런 다음에 아들이죠. 데리고 해외 유학 갔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사적인 생활 문제는 공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게 적절한 주제인지는 좀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갑자기 공격 대상을 바꾸면서 청와대의 반박을 꺾을 추가 정황이나 증거가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장 한국당에선 원내 지도부 전략이 잘못됐다. 이럴 거면 왜 운영위를 소집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자책론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 공익 제보자의 폭로가 상당 부분 사실임을 규명하는 성과를 보였다며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여당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정쟁은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를 위해선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하는데 바른미래당 등 다른 야당이 신중한 입장이어서 한국당 주장이 탄력을 받긴 힘들어 보입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기획재정부 전직 사무관 신재민 씨가 이번에는 그 근거라며 담당 차관보 등과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여러 대안을 놓고 벌인 토론 과정에서 오간 얘기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신 전 사무관을 오늘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의 근거라며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기재부 차관보로 표시된 인물이 핵심은 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직속 상관인 국고과장이 대화방에 없어 보고용으로 캡처해놨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 발행과 관련해 당시 보고서 등 추가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대화 내용에 대해 해명 자료를 통해 정책 결정 전에 여러 대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며 오간 얘기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에 강압이 있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계열의 저가 항공사 에어부산의 한태근 사장이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탄 사장 지인의 요구를 승무원들이 규정을 바탕으로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후 한태근 사장이 이를 질책하고 경위서를 쓰게 했다는 겁니다. 박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7일 중국 사냐에서 부산으로 향하는 에어부산 항공기에 탑승한 승무원들의 진술입니다. 한 승객이 승무원에게 자신이 한태근 사장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일행 좌석을 더 넓은 자리로 옮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승무원은 규정에 따라 탑승권이 더 비싼 자리이기 때문에 옮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승객은 담당 매니저를 불러 불만을 제기했지만 매니저 역시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행이 끝난 뒤 지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한태근 사장이 객실 승무원 팀장을 불러 소리치며 질책했다는 게 에어부산 직원들의 증언입니다. 담당 매니저와 승무원은 이 사건으로 경위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내년에 있는 대로 했는데 자기 지인이라는 이유로 리포트를 제출하라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익명 게시판에도 이번 일과 관련해 회사 측의 잘못된 조치에 항의하는 글이 가득합니다. 이에 대해 한태근 에어부산 사장은 자신의 친구가 다리가 불편해 자리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들었으며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듣기 위해 경위서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영우입니다. 네, 올해는 또 어떤 우주 시대가 펼쳐질까요? 올 초부터 우주 탐사 프로젝트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백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양계는 수성부터 해왕성까지 8개 행성이 있습니다. 해왕성 바깥에는 소행성지대 카이퍼 벨트가 있습니다. 2006년 1월 발사된 뉴 호라이즌스 5가 1일 소행성 울티마 툴레에 근접합니다. 울티마 툴레는 태양계 외곽의 이 카이퍼 벨트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울티마 툴레까지 거리는 65억 킬로미터입니다. 태양에서 지구 간 거리의 40배가 넘습니다. 뉴 호라이즌스 4는 울티마 툴레에 3,500킬로미터까지 접근해 관측 자료를 전송할 예정입니다. 소행성이 가진 태양계의 생성 초기 자료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Through NASA and the New Horizons project, we'll make history. The farthest exploration of worlds ever attempted. 중국 탐사선 창어 4호는 3일 또는 4일쯤 달 뒷면에 인류 최초로 착륙합니다. 달 뒷면으로 가면 통신이 끊어져 기존 달 탐사선은 뒷면 착륙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달 탐사선 이외에 통신 위성을 별도로 쏘아올려 이를 극복했습니다. 창어 4호는 달 뒷면 대형 분화구인 폰카르만 크레이터에 내려 탐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오늘 1월 2일 올해 첫 주식시장이 열립니다. 지난해 장은 지난주 금요일로 마무리가 됐죠. 지난해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 개미 투자자들이 역시 성과는 저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태훈 기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일단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해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투자를 늘렸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3조 8천여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는 9천여억 원을 순매도했고 외국인 투자자도 약 6천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이처럼 개인들은 투자에 적극적이었지만 성과는 좋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개인들이 많이 사들인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주가가 오른 종목은 1개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10개 종목의 단순 평균 수익률 또한 마이너스 36.8%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와 외국인이 사들인 상위 10개 종목의 수익률은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고 한국거래소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이 올해 첫 미사에서 메시지를 냈다고 하죠. 모성을 말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첫 미사에서 한 말입니다. 교황청에서 현지 시간으로 1일에 열렸고요. 세상은 완전히 연결돼 있지만 점점 더 해체되는 것처럼 보인다며 이를 타개할 해결책은 모성과 포용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시선을 잃어버린 채 미래를 바라보는 세상은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를 비판하는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난해 세계 곳곳에서 불거진 사제들에 의한 아동 성학대를 의식한 발언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새해 첫날부터 미국 당국이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으려던 150명의 이민자를 향해서 또다시 체류탄을 발포했다는 내용 전해드립니다. AP통신은 자사의 사진 기자가 현지 시간으로 1일 새벽 멕시코의 한 해변 근처에 있는 국경 지역에서 체류탄 3발이 발사된 것을 목격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체류가스는 현장에 있던 어린이와 여성을 포함한 이민자들과 취재진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날 국경을 넘으려던 이들은 온두라스인들로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 즉 캐러밴을 따라서 지난달 멕시코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미 당국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평화 시위에 참여한 일부 이민자들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있는 수로를 가로질러서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하자 최루탄을 발포한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안태훈입니다. 수요일 날씨 키워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건조특보, 한파특보, 그리고 모래 기온 논란인데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불을 비롯해서 각종 화재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새해에도 추위는 계속되고 있죠.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 발효 중인데요. 내일 낮부터 포근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올해 금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1, 2도 웃돌겠습니다. 이후 주말 동안 강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무척 건조해서 생활에 불편 겪는 분들 많습니다. 핸드크림 하루에 100번 바른다. 시도 때도 없이 코피가 난다고 말씀하셨고요. 목 건조할 땐 마스크 쓰고 자는 게 최고인 듯하다며 노하우 전수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당분간 비나 눈 소식도 없어서 계속 건조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화재 주의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조울증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서울 강북 삼성병원의 정신과 의사가 살해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어서 경찰은 주변인들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다 의사를 흉기로 찌른 30살 박모 씨에 대해 경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그제 박 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뒤 1차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범행을 인정한 걸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살해한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거나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소지품과 주변인 등을 조사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른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정서장애를 앓던 박 씨는 2015년 정신과 병동에서 약 20일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7년에도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찾은 병원에서 흉기를 숨긴 채 진료실을 찾았고 몸을 피하려던 고 임세원 교수를 쫓아가 살해했습니다. 간호사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된 박 씨는 자신이 찔렀으니 수갑을 채우라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지만 이번과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치료를 받지 않고 사실상 방치된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대책과 의료진을 보호할 실질적인 제도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배재호 씨에게 지난밤 벌어진 강북 삼성병원 사건은 자신이 겪을 수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손을 고단으로 놓고 들어오길래 바로 그때 위협을 느껴서 응급벨을 누르고 손에 칼을 쥐고 있었던 경우는 있었죠. 사건의 피의자 박모 씨처럼 1년 넘게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던 환자였습니다. 1년 정도 그때 병원에 안 오고 이미 증상이 많이 나빠지고 사실상 이제 보호자들의 관리로부터도 이제 방치돼 있던 그런 환자였습니다. 피의자 박 씨가 앓고 있던 병은 흥분 상태와 침체 상태가 반복되는 양극성 장애입니다.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1년 안에 50%, 5년 안에 90%가 재발하지만 본인이나 보호자가 치료를 거부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 치료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가 있지만 실제 위해가 발생해야만 적용이 가능해 예방은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런 상태의 환자들을 맞는 의사들은 언제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을 구할 최소한의 장치인 비상벨조차 없는 병원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진 진료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벌어진 폭행과 협박 사건은 2017년에만 893건에 달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다가 흉기를 휘둘러 담당 의사를 살해한 30대 남성은 이른바 조울증으로 불리는 양극성 정서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아직까지 범행 동기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과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양극성 정서장애를 가진 피의자에게 경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이죠. 심각한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 피의자에게도 영장이 발부됩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정신질환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이제 강제 입원 제도라는 것이 있으니까 일단 일정 기간 입원을 시켜서 치료를 하고 조사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하루 정도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현재까지는 계속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발생한 게 작년에 마지막 날 오후 5시 44분경이었는데요. 마지막 환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본인이 이제 그 현장에서 체포가 됐는데 체포될 당시에도 내가 칼로 찌른 것 맞다라고 자백을 하면서도 범행 동기에 관련해서 굉장히 횡설수설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아예 너무 심한 중증 질환자 같은 경우는 일단 일정한 기간 강제 입원을 시키고 그다음에 경과를 보고 다시 약간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강력 범죄 같은 경우에 조사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흉기를 미리 준비한 점, 여러 가지들을 보면 계획된 범죄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대부분 계획 범죄인가 우발 범죄인가를 판단할 때 첫 번째로 보는 척도가 이런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흉기를 미리 준비했는지 현장에서 집어들었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집어든 게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하고 왔기 때문에 범행의 동기는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본인이 누군가를 혹은 지금 이번에 피해자인 이 의사분을 살해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왔다라고 좀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동기가 뭔지, 동기가 사실 납득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살인과 관련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의 계획을 하고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살해된 임 교수에 대한 부검이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결국 부검 결과에 따라서 계획적인 범죄인지 아니면 우발적인 범죄인지 이 부분도 가려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부검하는 건 사망 원인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절차고요. 이게 그 현장에 CCTV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과 병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외래 진료보다 위험성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보고된 제가 조사 리포트를 보니까 800배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환자보다는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튈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아서 CCTV에다가 아까 조금 전에 리포트에 나왔던 것처럼 비상벨도 둬야 된다고 하는데 비상벨 누르면 이제 바로 이제 관련자가 다가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CCTV고 비상벨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온 아하. 사람한테는 대응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라는 게 또 굉장히 큰 문제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에도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응급실이 아니고 진료실입니다. 응급실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처벌 강화하는 법안들도 만들어지고 그랬습니다만 진료실의 경우에는 법적 처벌 기준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미흡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술을 마시고 와서 의사를 폭행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작년에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일단 2017년 기준으로 800건이 넘습니다. 한 1년에. 근데 응급의료와 관한 법률에서 이제 응급실에서 누군가가 난동을 피우고 폭행을 하고 하면은 이거는 일반 형법보다 강화해서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 외래 진료에는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생기는 이런 폭행 사건은 그냥 일반 형법이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물론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살인 사건이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이건 어차피 형법이 적용될 사안입니다만 외래 진료 과정에서 생기는 폭행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응급실에 생기는 폭행과 달리 일반 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네, 정신질환자의 경우 강제 치료를 명할 수 있는 뭐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있습니다. 실질적인 위해가 있어야만 가능한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이게요, 보통 중증 정신질환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1년 만에 지금 다시 내원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유 없이 이런 행동을 현재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는 그렇게 중증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하고 그다음에 외래 진료를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으면 외래 진료 명령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그건 거의 현실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중증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 재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의료기관에서 환자 정보를 못 넘깁니다. 본인이 직접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증 정신질환자가 지역에서 관리되고 있는 게 3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건복지부가 작년 7월에 이거는 좀 바꿔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의료시설에서 전체적으로 지역에다 넘기는 것들을 하는 것 관련해서 이제 개정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아직 국회에도 보내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이런 사건들이 자꾸 발생할수록 사실 정부의 관리 감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신질환의 경우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말이죠. 1년 안에 50%, 5년 안에 90%가 재발된다고 하는데 뭐 그 정신질환자 본인과 가족들이 치료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군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 규정은 있는데 법 규정 자체가 좀 모순이 있는 것도 많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래 진료를 뭐 강제하는 것도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안 되고 또 지역에 관리 감독해서 등록하는 것도 의료시설에서 그 환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넘길 수가 없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사건이 딱 터지자마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리포트에서 이 지금 피의자의 정신병력에 관련해서는 그거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해서 지금 언론에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회 안전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치료를 강제할 수 없더라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정도는 좀 정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도 좀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도 심신미약이라든지 자신의 정신질환 병력을 주장하면서 감형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일단은 심신미약이라는 건 정신질병을 앓고 정신질환자라고 해서 다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범행 당시에 본인의 행동을 이해하고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다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안 되는데 이 피의자가 지금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본인이 칼을 미리 소지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찔렀다는 사실까지 시인을 했단 말이죠. 그 동기가 납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인지를 한다면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 사람의 정신질환의 정도 수준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고 범행 당시에 어떤 이유로 했는지가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 심신미약으로 이런 경우는 감형이 안 되는 사례들이 좀 더 많습니다. 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정신병원이나 정신병동의 경우 금속 탐지기 또는 비상벨을 설치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질환자를 이제 사회에서 관리하는 건 제가 아까 이런 부분에 허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정신질환자가 공격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생각지도 못할 큰 피해가 나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기가 될 만한 것들을 아예 가져오지 못하게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거나 의사 자리에 비상벨을 둬서 뭔가 돌발 행동을 할 것 같으면 비상벨 누르면 바로 이제 안전요원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정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됩니다. 네, 새해에는 더 이상 이 같은 불행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흉기에 찔려 숨진 고 임세원 교수는 힘들어도 오늘을 견뎌보자며 그동안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직장인 우울증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직접 만들어서 보급했습니다. 피습을 당하던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간호사들을 대피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료계는 물론이고 온라인에서도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주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숨진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교수는 직장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을 연구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왔습니다. 또 공군을 위해 자살 예방 전문 교관으로 활동하면서 군인들의 자살 예방 프로그램도 짰습니다. 임 교수는 사건 당시에도 마지막 순간까지 간호사들을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임 교수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와 온라인에서 추모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내부 회의를 거친 뒤 임 교수에 대한 추모제를 열 예정입니다. 환자를 제일 우선시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회복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런 것들을 동료들이랑 나누고 했던 저희들도 굉장히 존경해 마지 않았던 그런 동료를 잃게 돼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소셜미디어에선 생전에 임 교수를 기리면서 환자로서 그분을 통해 용기를 얻었다. 상태가 호전될 때는 함께 기뻐해줬다는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제 사건 직후 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며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엔 하루 사이 19,000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러시아 우랄 산맥 인근 도시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생후 11개월 된 남자아이가 35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강추위 속에 자네들이 추가 붕괴될 위험도 큰 상황이었는데 기적이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구조대원이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서 분홍 양말을 신은 아이를 조심스럽게 구해냅니다. 담요에 쌓인 아이는 현장에서 응급 주사를 맞은 뒤 앰뷸런스로 급히 옮겨졌습니다. 바냐라는 이름의 11개월 남자아이로 이불에 쌓인 채 침대에 눕혀져 있어 생존했다고 주정부가 밝혔습니다. 철강 공업도시인 마그니토고르스크에서 아파트 붕괴 사고가 난 지 35시간 만에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 속에 구조된 것은 기적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구조대원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은 뒤 탐지 전문가들이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추가 붕괴 위험에도 불구하고 구조대원 수십 명이 잔해 제거에 나섰습니다. 생존한 어머니가 병원에 함께 있지만 아이는 동상과 뇌진탕 등으로 중태입니다. 10층짜리 아파트 일부가 붕괴되면서 지금까지 8명이 숨지고 35명이 실종됐습니다. 6명을 구조했지만 기온이 더 떨어지고 건물 추가 붕괴 위험까지 겹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도시가스 폭발을 사고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최근 쓰나미로 큰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에서 이번에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자바주의 한 마을에서 폭우로 인한 산사태가 발생해 30여 가구가 진흙더미에 파묻혔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15명이 숨지고 25명이 실종됐는데요. 폭우에 도로가 무너져서 구조 장비가 현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선 최근 순다 해협을 덮친 쓰나미로 최소 43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잇따른 대형 자연재해에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해변에선 새해를 기념하기 위해 피운 모닥불이 화재로 번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매해 마지막 날이면 대형 목재탑을 쌓아 모닥불을 피우는데요. 강한 바람에 회오리까지 생기면서 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해변에서 날아간 불똥이 인근 건물의 지붕에까지 옮겨 붙었다고 하는데요. 당국은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 없이 화재가 진압됐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스페인령 지역에 밀입국하려던 청년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인접한 스페인령 멜리아의 국경 통과지입니다. 스페인 경찰들이 차량에서 매트리스를 내리는데요. 칼로 매트리스 커버를 쓱쓱 가르자 안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사람입니다. 또 다른 매트리스 안에 숨어있던 남성 역시 꼼짝없이 붙잡히고 마는데요. 짐 검사를 하는 사이 차량 운전자는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로코에서 스페인령 지역을 통해 스페인 본토로 건너가려는 미리폭자가 많아지자 스페인 당국이 국경의 경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 남성이 경찰서 앞에 주차된 자전거로 다가갑니다. 무얼 하나 봤더니 자전거를 훔치려는 건데요. 아니나 다를까 남성의 뒤로 경찰이 다가옵니다. 피차 당황스러운 순간 남성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데요. 미국 오리건주의 한 경찰서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왜 하필 경찰서 앞에 놓인 자전거를 훔치려고 했을까요? 경찰도 그게 의문이라며 SNS에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누리꾼들은 남성의 무모함이 어이없다는 반응입니다. 네, 수요일 아침 8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의 노조 파괴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에버랜드와 관련해서 미래전략실과 계열사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면서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오너 일가의 개입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삼성 S원 같은 다른 계열사에 대한 수사가 남아있어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2011년 삼성 에버랜드에 이른바 삼성노조가 설립되자 삼성그룹이 이를 와해시키기 위해 공작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노조 간부를 미행한 뒤 술자리에 있던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음주운전 혐의로 신고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하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준이 낮아 체포에 실패하자 계속 사찰을 했고 대포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후 차량의 차대 번호를 촬영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해당 간부가 체포되자 해고했습니다. 이 간부는 2012년 삼성이 작성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도 적시된 조장희 부위원장입니다. 문건엔 에버랜드 문제 인력 4명이 노조를 설립했다며 주동자인 조 씨를 즉시 해고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삼성그룹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이를 주도하고 에버랜드 노무 담당자들도 조직적으로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삼성노조가 설립되기 전인 2011년 이들은 급히 직원들을 동원해 어용노조를 만들었습니다. 노조 설립 신고서 등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고 언론 대응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복수 노조가 생기더라도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창구는 한계라는 점을 악용해 먼저 어용노조와 임금 협약 등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노조 와해 공작을 편 혐의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다른 전략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는데 직접 법정에 나옵니다. 증인들도 대거 신청을 했습니다. 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늘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통해 비자금을 만드는 등 246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약 61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하는 등 16개 혐의 중 7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건강 문제와 재판 생중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5일 1심 선고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던 이 전 대통령은 오늘 항소심 재판에는 직접 출석합니다. 과거의 측근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1심에선 증인을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2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그중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 15명이 법정에 서게 됩니다. 소극적이던 재판 전략을 적극적으로 바꾼 겁니다. 항소심을 이틀 앞두고 장남 이시영 씨가 다스에서 퇴사한 것도 다스의 실수 유주가 아니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신재민 전 사무관을 정부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 강압의 근거라면서 담당 차관보 등과의 모바일 메신저 대화를 공개했고 추가로 또 근거를 공개하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반박에 나선 기획재정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 혐의로 신 전 사무관을 오늘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이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의 근거라며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입니다. 기재부 차관보로 표시된 인물이 핵심은 17년 국가 채무 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당시 직속 상관인 국고과장이 대화방에 없어 보고용으로 캡처해놨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 전 사무관은 국채 발행과 관련해 당시 보고서 등 추가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이 공개한 대화 내용에 대해 해명 자료를 통해 정책 결정 전에 여러 대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며 오간 얘기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국채 발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의 강압이 있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소속 손흥민이 2019년 첫 경기에서 한 골을 넣고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손흥민은 오늘 새벽 영국 카디프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디프시티와의 경기에서 팀이 2대0으로 앞선 전반 26분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시즌 통틀어 11번째 골이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8호 골입니다. 손흥민은 전반 12분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해 시즌 6호 도움도 기록했습니다. 남자 프로배구 KB손해보험이 OK저축은행을 4연패에 빠뜨리며 2연승을 달렸습니다. 어제 경기도 의정부 체육관에서 열린 4라운드 홈경기에서 KB손해보험은 세트스코어 3대0으로 OK저축은행을 완파했습니다. 펠리페가 20득점으로 공격에 앞장섰고 손현종은 승부처에서 활약을 하며 13득점을 따내 두 달 만에 2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남자 프로농구 인천전자랜드가 홈 8연승을 기록하며 새해 첫날 단독 2위에 올랐습니다. 어제 인천 삼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전자랜드는 고양 오리온을 76대 70으로 물리쳐 안방 불패를 이어갔습니다. 찰스 로드가 26득점 8리바운드로 공격을 이끌었고 기디파츠가 3쿼터에만 10점을 몰아치는 등 용병들이 맹활약했습니다. 새해에도 한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특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아침도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기승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추위가 강하겠지만 내일 낮부터 포근한 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모레 금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1, 2도 웃돌겠고 이후 주말 동안 평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하겠습니다. 요즘 공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서울과 동해안 등 건조경보가 내려진 곳은 화재 위험이 높아 더욱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고 호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에 머물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는 조금 높겠지만 평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이 0도, 광주와 대구가 4도로 예상되고 북한은 평양이 최고 영하 2도, 중강이 영하 5도로 일부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기 정체로 인해 다시 중부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당분간 비나 눈 소식은 없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새해 첫날 신년사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했습니다.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며 반드시 국제사회가 환영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아침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고 화답했습니다. 삼성의 노조 파괴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에버랜드 노조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전현직 임직원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에도 오너 일가의 개입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다른 계열사 등도 고발이 돼 있어서 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1심 때와는 달리 이 전 대통령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고 증인도 대거 신청하는 등 대응 전략을 보다 적극적으로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제 소유한 것이 인정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청와대가 적자 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하며 담당 차관보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을 정부가 오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